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이 임박해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대응 단계로 격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형수 욕설, 녹취 공개 등의 악재로 난관에 부딪혀 있는 민주당 상황과 무속인 참여 의혹으로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홍 등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윤보리 앵커가 오늘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주요 후원 기업이 이 무속인 관련 재단에 1억 원을 지원했고 무속인에 따른 김 씨의 전시회에서 일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뜬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측에 원본을 제공한 매체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 반론도 함께 듣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파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견인해왔던 건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었습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의 대화를 장기간에 걸쳐 직접 녹음한 것으로 한 언론사가 녹취록 원문을 입수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곽모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며 곽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거냐며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곽 씨에게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 한다고 답했다며 맞장구 치는 정 회계사에게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를 거론하며 분양 수익으로 돈을 나누겠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김 씨는 50개가 몇 개냐며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언론사 홍모 회장 등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는데 한 사람당 분양 수익 5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느냐며 성남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세력의 로비 의혹, 특히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지 소환하며 2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측 모두 녹취 내용이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 모두 검찰 수사에서도 아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도 앞서 모두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 공개에 대해 재판에서 피고인 측에 열람 등사해준 증거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록 내용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데다 성남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로비 의혹이 담겨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고인은 당시 초과이익 환수를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며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개된 유서는 자필 편지 2장입니다. 생전 다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하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쳐 쓴 편지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당시 회사가 정해준 기준을 넘어 3차례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면서 정민용 변호사가 고인을 포함한 실무자들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빠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갔고 그만큼 공사 측은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임원 이름은 편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민간 사업자에 맞서 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회사에선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공사는 고인이 숨진 당일 오전 중징계가 의결됐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사업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인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고 당시엔 정 변호사의 혐의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여전히 유동규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검찰 소환 불응 보도에 대해서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소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과연 대선 전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권오수 회장과 공범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며 처분을 미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최근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이 대선 전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냐며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말로도 들리지만 과거 발언과 맞물리면서 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해 있다며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전임 장관에 의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잇따르는 소환 관련 보도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역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소환 조사가 완료된 뒤나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이 이뤄진 뒤에야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받는 또 다른 의혹인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혐의만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는데 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등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신속하게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끝내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안갯속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요 후원 기업이 이 무속인 관련 재단에 1억 원을 지원했고 무속인에 따른 김 씨의 전시회에서 일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전모 씨 관련 복지재단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전 씨가 소속된 단체가 만든 이 재단의 기부자 명단을 확인해봤습니다. 재단 설립에 1억 원을 출연한 한 건축회사. 이 회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주요 전시마다 후원사로 참여해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곳입니다. 김 씨 회사의 주요 후원 기업이 윤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단체에 별도로 거액을 기부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 거금을 출연한 걸까?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출연이 사회공헌의 차원일 뿐이라며 김 씨와 연관서를 부인했습니다. 한 것까지는 이게 뭐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뭐 어떻게 묻히지? 뭐 이런 거는 봐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거는 기업체들 많이 하잖아요. 뭐 공 같은 거.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해우 스님이 재무이사로 등재돼 있고 재단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해우 스님이 소유한 일광사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해우 스님은 해당 기업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아, 글쎄,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겠고, 그건 저기에서 받았겠지. 난 그 재단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뿐이지. 내가 재산을 추진한 사람이야. 난 그런 걸 몰라. 여기에 전 씨의 딸이 예전부터 김건희 씨와 끈끈한 사이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가 지난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한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에 전 씨의 딸이 스태프로 참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 딸 SNS 친구 목록을 보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와 문제의 일광 조계종이 함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듯이 당의 어떤 공식적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건 아니다. 네. 김건희 씨와 그 건진법사 딸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었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 건진법사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고. 윤 후보 선대위 측은 전 씨의 딸과 친구들은 사진학과 학생들로서 유명 전 씨의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며칠 일한 것이 전부라며 김 씨가 전 씨를 캠프에 소개한 사실도 없고 그의 딸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뉴이처 제작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공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MBC의 원본을 제공한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죠. 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님하고 기자하고 그다음에 열린공감TV 제작자하고 셋이서 미리 짜고 녹음을 몰래 하자 기획을 하고 유도 질문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다 스토리를 짜고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라고 말은 하지만 언론 자유가 아닌 부당한 방법을 썼다 이렇게 고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국민의힘의 주장은 제가 보기엔 소설이고요. 예. 이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분명히 알고 보고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 기자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는데 뭐 금방 끊을 것 같더니 거의 20분 통화하고 그게 7월 6일이고요. 7월 12일 날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바로 동상 누님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김건희 씨가 예. 그 자기들을 응징 취재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를 알고 싶고 예. 서울의 소리에 침투해서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발언도 있지만 서울의 소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울의 소리를 와해시키려 해서 임명수 기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열린 공감이 나오는데 그분은 나중에 예.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몇 번 조언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런 국민의힘의 그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설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자가 김건희 씨를 처음 이제 대면하던 순간의 얘기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전달을 하긴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8월 30일에 저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갔을 때 김건희 씨가 그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리고 이게 초면이거든요. 한 2달 동안 전화 통화는 했지만 초면인데 이명수 씨가 들어오자 한 반쯤 일어나서 말되면 왔어라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냥 누운 상태로 이명수 씨가 한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거의 뭐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먹으면서 누워 있었고 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양해도 구했는데 이렇게 근데 저 부분은 하느냐? 크게 어떤 논란이 될 부분 아니라고 뭐 저도 직접 들었는데 약간 김학의 의원님의 그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명수 기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뭐 서로 동생 누님하면서 첫 대면을 갔는데 가면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왔냐 그러고 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가지고 왔냐 그러고 좀 들어 누웠다. 그동안 이명수 기자가 그동안에 그분들한테 무슨 강의를 30분인가 했는데 그때 계속 누워 있었다. 강의가 끝나니까 와가지고 이제 대화가 이어진 게 거의 3시간 이어졌다. 정도. 그래서 그 누워 있는 기간은 강의 기간만 시간만 누워 있었지 전부 3시간을 누워 있지는 않았다. 근데 저게 무슨 큰 논란거리냐 하는데 이명수 기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정도이지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 관련이 있으시니까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역시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낸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열린공감TV 신문이 있었고 내일 서울의 소리 신문이 있으시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인용되어서 일부 내용은 방송하면 안 된다고 열린공감TV 쪽에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좀 자세한 소식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와 이제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점점점 허물 없이 이제 대하는구나. 둘이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람은 둘 다 서로 안 넘어가려고 친한 척 해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7시간 제가 전부 들어본 본인으로서 또 그걸 편집을 한 사람으로서 참 굉장히 김건희 씨 측의 예상외로 이명수 기자를 대하는 태도가 호의적이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게 진심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명수 기자를 효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두 번째 전화부터 그런 내용들 심지어 뭐 점괘를 보니까 기자 맞지 않다 등등 이런 거면서 그 서울의 소리를 그만둘 거다 이런 얘기 등등 있으면서 이명수 기자가 좀 뭔가 멘탈이 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취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됐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미 넘어가 버렸을 거다. 나만 같아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건희 씨의 어떤 화술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더라. 또 거짓을 이야기해도 진실같이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일부 MBC 나가니까 뭐 김건희가 해명을 했다 하는데 그건 서울의 소리 2년 동안 윤석열 일가에 있던 집중 취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지 사실을 알면 김건희 씨 얘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취재를 했건 어쨌건 간에 대선을 앞두고 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팍 치고 들어오거나 폭파시키는 그거는 정말 악의적인 거 아니냐? 그 선거 개입 아니냐 이 얘기죠. 저희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대선 보름 전까지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보름 전에 터뜨렸으면 우리가 이걸 터뜨린 건 이미 이제 대선이 본선으로 갔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판단을 우리가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할 이유가 뭐 있냐. 대선 한 보름이나 열흘 앞두고 계속 이어가가지고 그때 터뜨렸으면 어떨 거냐. 우리는 국민의힘이 우리가 좀 먼저 터뜨린 건 일정 부분 반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그걸 이 시기에 터뜨렸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후보 녹취록 욕설 파일도 틀었는데 제가 분석하기는 그걸 틀려고 했는데 7시간이 안 나왔으면 아마 선거 보름 전에 틀었을 거다. 국민들은 이걸 아시고 그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공작 정치 부분과 서울의 소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국민의힘 같이 그런 공작 정치 않는다. 어떤 변호사를 내세워서 엉터리 폭로 이런 거 서울의 소리는 않고 우리는 팩트에 의해서 또 우리가 취재한 걸 언론사에 주는 공영방송에 이렇게 주는 언론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들 특종 만들어가지고 자기 언론사를 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언론사고 지금 20여 년 그렇게 활동을 해왔다.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사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좀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취재를 하는 방법 중에는 몰래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숨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떨 땐 슬그머니 뭐 문서를 훔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친하게 접근한 다음에 녹음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아예 어떤 회사에 위장 취업해서 그렇죠. 예. 몰래 계속 취재를 거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번 거 같은 경우 중에 제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호의를 얻기 위해서 김건희 씨 쪽에 좋은 유리한 기사를 가끔 써주기도 하고 한 게 있는가? 뭐 이거는 정말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취재 과정 말미 부분에 예. 초, 중반, 후반 부분에 어떤 그 김건희 씨 아파트 부분에 예. 뭐 60평인데 100평이라는 기사를 하나 썼다고 해서 그걸 좀 김건희 씨가 나 100평에 살지 않고 예. 60평에 사는데 예. 왜 100평 산다 했냐 오보다 이걸 좀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는 부분 딱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게 오류 났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씨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 서울의 소리에 그런 기사를 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공작이냐 뭐 이걸 주었다 뭐 큰 거 준 것도 아닌데 그 부분도 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크게 침소봉대해서 지금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MBC가 1차 방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이제 일부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미흡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만 아니면, MBC가 했어도 요거 안 먹었죠. 첫 번째, 조국 수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속 안 시키려 했다. 정경심 조국을. 그런데 까불기 때문에 구속시켰다. 이거 대박이잖아요. 왜 이걸 뺐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미투 부분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뭐 이 내용은 거론은 않겠지만 그런 부분. 근데 그 맥락을 보도하면서도 중요 부분을 뺐다. 이건 MBC가 어떤 압력을 받아 그렇지 않냐. 기자들 욕심이 어떤 보도를 여기서 할 때도 제일 핵심 부분, 제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또 충격적인 부분을 앞에 내세워서 방송을 하는 건데 그걸 뺀 부분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울의 소리가 그 방송 끝나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원 녹취록을 올려놨으니까 다들 우리 국민들은 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벌써 3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클릭수가 나왔으니까요. 7시간 43분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체를 물론 몇 조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곧 공개를 하시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이 공개하는 건 서울의 소리가 뭘 어쩌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어쩌고 했으면 우리가 혼자 공개를 해서 뭐 어떻게 뭐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는 슈퍼책도 많이 받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그 원수가 될 대통령 후보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 권리 차원에서 또 후보 검증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건 최대한 알리겠다. 이게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공개됩니까? 전체가. 그거는 뭐 저희가 순차적으로 MBC 이제 그 2차 스트레이트 방영 이후에 또 MBC가 방영한 게 미진하면 공개하려고 국민들이 지금 요거가 빗발쳐요. 정치인도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되고 언론도 국민이 원하면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죠. 자, 백운정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직전 뜬금없다는 반응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개헌론을 꺼내든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권력 분산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전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좀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렸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의했지만 시점은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 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헌은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언급하면 국민이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고 이랬으면은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를 대선을 코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터진 그런 가운데 좀 저는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 이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의도마저 의심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하더라도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소신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군부를 떼는 수준이고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개헌론의 불이 붙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을 파고들면서 정책 공약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무속 논란의 중심, 건진법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잇따르자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저는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된 배경에도 무속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후보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 씨의 회사 후원사가 건진법사 소속 종파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의 어른거리는 무속 비선 실세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무속인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후보 욕설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언어 성폭력이다, AI가 흉내내기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등 후보 자질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지만 녹취를 공개한 변호사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로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추의 한을 품은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의 행동은커녕 민주당이 김건희 씨의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자금 출처부터 밝히라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의 비방전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더구나 설 연휴, 밥상 민심 잡기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사실상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지며 정작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들의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스스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 2030 청년 세대 표심을 겨냥한 정책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한날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가상화폐 공개,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250만 원으로 설정된 건 과도하다는 데에도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현재 250만 원 너무 지나치다. 그 생각은 분명하고 면세 좀 올려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윤 후보는 주식처럼 코인 양도 차익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윤석열 후보는 대체 불가 토큰, NFT 거래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가 이처럼 가상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건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자의 60%가 2030, 이른바 MZ세대라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가상자산 표심 공략은 2030 청년층 표심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이자 결정적 승부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 끝에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기간에 하는 방안을 지상파 방송사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첫 양자 TV 토론 날짜를 놓고 거대 양당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연휴 중간에 할 것이냐를 두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1월 29일 이전에 날짜 잡아달라고 보내셨잖아요. 결국 연휴 중간인 31일을 일한 30일을 이안으로 하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세대가 함께 모이고 또 좋은 시간대가 되어야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셔서 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방송사의 답을 기다리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되기가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 날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토론을 막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에 양자 토론 방송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규탄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보다 정치적인 또 법률적인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신경전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로 단일화, 이른바 안일화란 말이 돈다는 안철수 후보 발언에 오히려 간 보는 단일화란 말이 더 뜬다고 비꼬았고 수치가 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단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안 후보는 자신이 무서워서 그런 거라며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대 양당의 양자 TV 토론 움직임에 야권 단일화 문제까지 안철수 후보로선 어느 하나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무속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윤특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천공스님, 건진법사 등 윤 후보 관련해서 무속인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부인을 했는데 또 같이 찍힌 영상도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네트워크 본부는 또 해체되고 하시는데 입장은 여전히 아닌 겁니까? 네, 일단 건진법사라는 전모 씨는 예. 정식 임명장도 받지 않고 네트워크 본부에 와서 고문이라고 자칭하면서 활동 아닌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네트워크 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해체라는 그런 조치를 내린 거고요. 동영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월 1일 날 신년 맞아서 선대본 일하시는 분들과 후보가 새해 인사 나누던 자리에서 찍힌 겁니다. 여러 명이 이게 단체로 인사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후보에게 친근감 드러내는 그런 신체 접촉을 했어요. 예. 근데 후보는 솔직히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의를 갖고 누군가 다가올 때 어떻게 그 호감 표시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점을 잘 알고 이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예. 뭐 대담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느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 선거 캠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수시로 드나드는가 하는 것은 뭐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그래도 지나가다가 그냥 궁금해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선 캠프에 들락거렸다면 누군가 닿는 연줄이 있다든가 소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김건희 씨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선대본부랑 2년 아닌 인연을 맺은 것은 네트워크 본부에서 정식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과의 친분 때문에 이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김건희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오늘 김의겸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딸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되니까 그런다고 또 해체될 건 뭐야?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 네트워크 본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식 임명도 안 된 분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강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윤 후보가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냐 고발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런 거는 민주당이 이 대선 전국을 진짜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발은 자유지만 근거가 문제입니다. 근거가 뭔가 보니까 한 언론사의 소위 그 카더라 통신이라고 저희는 봐요. 예. 만약에 언론 보도가 맞다면 이런 가정 아래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식으로 이미 고발장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 외에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이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신천지 강제 수사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에 코로나 2년 전에 처음 이 창궐 했을 때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는 지자체 행정 조치가 우선이었습니다. 검찰 강제 수사를 좀 뒤로 미룬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민주당이 너무 낮게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내용 중에 이제 미투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이게 2차 가해일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 선대위 차원에서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내용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 개인의 의견이니까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김건희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입장문을 저희가 냈는데 성비 관련된 여권 또 진보 인사들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하는 말을 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고요. 윤 후보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 보도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된 분들에겐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마음 서면으로 얘기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나 배우자나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쪽 얘기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그 통화 녹취도 방송을 같이 해야지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기자의 어느 정도의 취재 인터뷰고 물론 사적인 얘기도 좀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는 가족 간의 사적인 통화고 해서 이게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기자 인터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요. 그 통화를 했다는 이명수라는 분을 기자가 아닌 촬영 기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저 이명수 촬영 기사가 본인을 기자라고 지칭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잘 보시면 통상적인 언론 전화 인터뷰의 내용과 형식이 아니에요. 통화를 들어보면 자 인터뷰를 한다는 고지도 없었고 전화하는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격식을 갖춘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사적인 대화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의 모든 것을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담에 불과한 김건희 대표의 녹음 파일까지 방송을 했다면 가정사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을 방송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선택적인
공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다른 방송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김건희 대표의 녹음 파일을 방송한 MBC만큼은 같은 분량으로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관련한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MBC만큼은 해야 된다. 형평을 맞춰달라.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특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핵관이 찾아와 탈당을 권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정 의원은 이핵관이 찾아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자신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이핵관은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에 빗댄 이재명 핵심 관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공격수로 불리는 정 의원에게 이처럼 탈당을 권유한 배경에는 불교계의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가 탈당을 권유했다 이런 유의 글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의 입장은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우리 당의 입장은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불교계에 그런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고, 이 정청래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드러난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 문제나 그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불교계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억울한 점들을 잘 살펴서 제도적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정 의원과 불교계의 갈등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때문입니다. 정 의원이 당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그리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비판했고, 이후 불교계는 정 의원이 불교 편회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내용 들어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네, 정 의원의 이런 발언 직후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개 참회와 제명 또는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1월 원행 스님을 찾아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당사자인 정 의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이 조계사를 방문해 참회와 성찰에 108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모레 전국 승려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둘러싼 논란, 대선 때마다 반복되곤 했죠. 특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종교 편향 논란으로 반발을 사자 부인 김유동 여사가 이렇게 법명까지 받으며 불교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무속 논란에 종교계를 둘러싼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당한 경험이 있던 정 의원은 자신은 총선 컷오프 때도 탈당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 사랑은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였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는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열리게 될 첫 양자 TV 토론에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는 30일이나 31일 중에 하나를 잡아주시오라고 하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제 합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30일은 뭐가 다르고 31일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려운 숙제를 저한테 내주시는데요. 2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31일이면 설날 바로 전날이죠.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이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미 정치권 손은 떠난 거잖아요. 방송사들이 지금 다 머리에 쥐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인 27일 날 만약에 편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프로그램 한두 개 좀 빼고 넘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지금 설 연휴
특집 편성을 전부 다 뒤흔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속내가 있을까 궁금해서 광고업계하고 방송사 쪽에 알아봤어요. 예.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광고 단가나 뭐 이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사 편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2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융통성이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MBC하고 SBS의 경우에는 주말 편성에 연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빼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만약에 8시부터 10시까지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8시 정도에 시작하는 뉴스를 앞으로 밀고 프로그램 하나만 덜어내면 되기 때문에 예. 월요일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의 전략이 맞았던 거죠. 예. 국민의힘이 31일 날 원래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같이 모였을 때 토론하는 걸 보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30일과 31일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31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결국은 복잡한 셈법에 의해서 자기가 더 유리한 날짜를 이제 취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양보를 어차피 한 겁니다. 그죠? 27일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무산되느니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토론을 거부할 명분을 쥐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론회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합의문에는 설 연휴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설 전이 아니라 예. 이건 뭐 확연하게 뭐 언론에다가 다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갑자기 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토론회 사회자의 경우에도 정준희 교수를 뭐 하기로 지상파 3사에서 전부 합의를 했는데 예. 아니, 편파적이다. 그래서 또 싫다고 또 틀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지금 다 불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이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 다 쌓고도 이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에 다시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토론하기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명분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30%대 지지율에 지금 갇혀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결국은 스윙 보터나 부동층에 토론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회 때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설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윤석열 후보를 기선제압해서 넘어가 주면 이후에 한 달 정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펼치기가 훨씬 좀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못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좀 이기는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두 당이 합의해서 TV 토론을 멋지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원내 정당인 나머지 두 당을 빼버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당과 정의당 문제인데 뭐 국민의당은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상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 예.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법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선관위 주최 토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3회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 결국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다 부합하기 때문에 사자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예.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는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 토론을 민주당 쪽에서는 사자 토론 하자고 합의만 되면 우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합의 양자로 했으니까 양자밖에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사자 토론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좀 포위되지 않겠습니까? 포위될 가능성이 있죠. 예, 특히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한껏 좀 끌어올려야 나중에 단일화 협상을 하든 뭐 하든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조차도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이 거의 결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토론회에서 실점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그 득점을 가져가고 그 반사이익을 이재명 후보가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토론도 안 되고 날짜도 우리 식대로 가야 되고 다 우리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법의 취지나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후보자를 불러서 대담 방송을 하는데 한 사람만 계속 부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당이 한 번쯤은 하는데 두 당만 또 계속하면은 그것도 법의 취지하고는 안 맞겠죠. 언론 현업인 단체에서 갑질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토론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사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가 거부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페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지나 아니면 토론을 지금 3회밖에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좀 늘리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론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너무 부실하니까 좀 이번 기회에 보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대에는 좀 뒤떨어진 관련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양쪽 다 녹취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부인 김건희 씨 또는 뭐 형수 욕설 두 가지 걸려 있는데 거친 설전이 오고 가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가 이 말하는 습관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좀 홀려요. 그다음에 돈과 권력이면은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무당을 가까이, 무속인들을 가까이 둔다는 점에서 최순실의 아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예.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문인데요. 둘 다 부정적인 이슈인 것만은 맞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아니면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 좀 비호감도를 올리는 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 사안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흔히들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이슈나 논란들,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하나는 상처를 건드리고 하나는 조금 분노를 건드린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 뭐 지금 최소한으로 불러달라고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탄핵 사태의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국민적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논란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얘기는 성남 시민들은 다 알아요. 누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이미 굉장히 오래 10년 정도 된 논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지율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 또 더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크게 출렁거릴 만큼 지지율에 직격적인 어떤 피해를 주거나 직격탄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 공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미투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용이 잠깐 이렇습니다. 아까 뭐 특보 연결 상황에서는 사과는 분명히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과 안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과를 해도 안 했다고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기를 좀 1년 전으로 되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 성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2차 가해 문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그게 4.7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거의 중론이잖아요. 해석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2차 가해 문제를 공격했던 국민의힘에서 이게 별일 아닌데 왜 저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동감과 공감 이런 것들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더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그 피해자가 아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마음이 쓰여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조롱하듯 하고 뭐 웃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을 어물쩍 넘어가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 이대남 표심 의식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자매 골병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서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이거는 별일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오히려 공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조금 뜻밖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2030 세대와 관련해서 또 이제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오늘 두 후보가 코인 표심을 생각했는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또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또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질문 던지면 뜬금없는 얘기가 되는데 2030 젊은 세대에게 왜 그렇게 공을 들이나? 이 세대는 뭔가 이렇게 적당한 걸 던져주면 와 하면서 몰려오나? 아니면 이 세대가 누구를 찍을까 전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던 그 뭐랄까 부동층이 많아서 그런가? 뭡니까 이게? 매운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운맛. 이렇게 선거 공간에서 자꾸 매운맛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놓거나 이런 걸 학술 토론회처럼 뭔가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까지 경쟁의 격화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줄여주는 문제까지 다 얘기하면 잘 귀에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전 좀 불만이기도 하고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투자 활성화하겠습니다. 소득세 면제해 주겠습니다.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전 뭐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2030에 이렇게 목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숫자가 좀 잘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요. 60대 이상이 1,000만 명 정도 돼요. 인구로 보면. 그리고 40, 50대가 1,700만이고요. 20, 30대가 한 1,300만 정도 됩니다. 1,300. 네. 그러니까 1,000만 정도는 국민의힘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4050이라고 하는 1,700만 제일 인구가 많은 세대예요. 2차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그 1,700만은 민주당이 약간 기울어져 있죠. 많이 기울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4050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60대 이상의 1,000만 표를 가져가니까 2030을 가져가면 좋겠다. 2030 중에서도 좀 갈라치기 해서 이대남의 표심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면 아무래도 이기는데 이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 제가 볼 땐 더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저렇게 막 여가부 폐지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극적으로 매운맛을 줘도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4050에서 받기는 하지만 상세가 60대, 70대에서 많이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0대 여성들의 지지가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여성을 민주당이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갈라치기 하겠습니다. 남성 표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요즘에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젊은 층은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은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게 가상화폐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중임제 개헌 얘기가 또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는데
뭐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본래 갖고 있던 소신을 질문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논의가 어떻게 좀 뜨거워지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뜨겁게 만들려고 던진 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슬쩍 한번 던져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던진 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보이느냐를 일단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개헌판에 나는 거기에 같이 올라가고 싶지 않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헌 문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되든 간에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갔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었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 의회 구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주당이 의회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풀어가기에 훨씬 좋은 지형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확연하게 여론이나 이런 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개헌론을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30에 있어서 이대남 표심 자꾸 갈라치게 하는데요. 저는 중도 표심,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표심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잉 표집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거기에 자꾸 목매다가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게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가가지고 촛불 들었던 그 젊은 층의 그 에너지, 그리고 젊은 층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저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대선 캠프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게 밀어친 다음에 판을 한번 흔들어 보고 이제부터는 좀 조심조심하면서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요. 네. 매운맛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걸프 협력기구 GCC의 사무총장을 만나 10년 넘게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우리나라와 GCC는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리야드 현지에서 홍선기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리야드에 본부를 둔 GCC, 즉 걸프협력회의 나예프 알 하즈라프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됐던 한 GCC 사이의 FTA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우디와 UAE를 비롯해 중동 6개 나라가 참여하는 GCC는 우리나라의 중동 교역액 80% 가까이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력기구입니다. 한국과 GCC 각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한 GCC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중단돼 10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GCC 측은 이번 FTA 협상 재개가 양쪽 모두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العلاقات الخليجية الكورية علاقات متميزة مبنية على مبادئ واحدة في تعزيز الأمن والاستقرار وأيضا في دفع مجالات التعاون ما بين الجانبين لخدمة المصالح المشتركة. 문 대통령도 양측의 협력 분야가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GCC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 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GCC와 한국 간 협력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GCC 국가들은 특히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앞선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걸프 협력기구는 오는 3월 안에 FTA 협상을 재개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리야드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국과 순방과 관련해서 외유성, 무슨 그런 정치 공세를 다 펴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방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또 여기도 왜 왕이 아니고 왕세자를 만나는가? 자, 지금 사우디 살만 국왕이 어떻게 상태가 놓여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칙령을 내립니다. 예, 보십시오. 2017년에 내린 칙령입니다. 무함마드 살만 왕자고요. 무함마드 나예프 왕자입니다. 살만 국왕의 아들이고 조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지만 수염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9살 때입니다. 이때가 부왕세자였는데 왕세자로 올리면서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줍니다. 저쪽의 조카는 왕세자였는데 왕세자를 깎아내리고 왕자로 내려버리면서 내무부 장관 자리도 빼앗아서 조카한테 주어버립니다. 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를 때 책사이자 전략가였고 그 후에 막내 삼촌을 밀어내고 이번에는 사촌형을 밀어내고 왕위 승계 드디어 1순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국방과 경제의 실권자입니다. 실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걸 직접 나서서 발표합니다. 석유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산소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국영기업들을 공개하거나 민영화시켜버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우디 비전 2030에 우리나라 한국이 연결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우디 비전 2030 협력국에 한국이 들어가고요. 2017년에 이것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발족됩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게 3차 회의입니다. 5개 분야의 40개 과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자, 40개.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의 합작 법인을 만드는데 저게 1조 1천억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 합작 법인을 만드는데 저게 7조 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병원의 비대면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게 40개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참석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참석자 산자부 장관, 현대자동차 사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전력 사장까지 60명. 사우디 참석자 투자부 장관, 에너지 장관, 상무 장관, 광물자원부 장관, 상공회의소 의장, 아람코 회장. 사실은 아람코 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람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갖고 있는 사우디 석유 회사인데 그 사장이자 이 아람코 회장은 또 사우디 국부 펀드의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명입니다. 그런데 놀러 갔다? 임기 말에 외유나 나돌아다니고 있다? 아닙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 투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드디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0277님 설 특선 영화 안 봐도 됩니다. 양자 토론 꼭 펼쳐주십시오. 이틀 동안 토론해도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6192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 투자 여러분의 의견 여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